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을 수리해서는 쓸 수 없습니다. 이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혁명밖에 없습니다. 혁명. 저는 일찍이 5년 전에 그때 문재인 정부 초기 때 이 나라는 끝났구나. 이것은 반드시 북한으로 넘어가겠구나. 왜?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것을 나는 알았기 때문에. 그때에 제가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 사람이 오래 살면 뭐하냐. 생명을 던질 때는 정확히 던져줘야지. 유관순이 왜 유관순입니까? 유관순이 100살까지 살았다 그래봐요. 누가 유관순을 알아보겠습니까? 16살의 나이에 죽을 때 정확히 죽어줘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안중근을 왜 우리가 안중근이라고 합니까? 안중근이가 저 중국의 민가에 숨어가지고 중국 사람 말 배워서 섞여서 살았으면 100년을 산들 누가 안중근을 알아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죽을 때 정확히 죽어줘야 되고, 그래서 저는 6년 전에 생명을 살려고 나간 것이 아니라 나는 죽으려고 광화문 광장에 나가게 되었고, 그때 마침 국민들이 제 말을 알아듣고 광화문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년 생명이 연기가 되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5년이 되었습니다만은 지난 2년 동안 이 윤석열 대통령 정치하는 걸 보면은 사람은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또 뚝심도 있어요. 다 있는데 이게 이제 정치력이 이게 이게 검찰총장을 하다 보니까 이 검찰이라고 하는 건 폐쇄된 사회거든요. 딱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겠지만은 이게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문화, 교육, 언론, 대한민국 전체를 다 총괄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난 2년을 돌이켜보면 그럼 앞으로 남은 3년, 이제 3년도 안 남았죠. 하루가 지나면 하루씩 줄어드니까 희망이 있겠느냐. 내가 볼 때에 지난 2년 한 것 이상의 성과를 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명을 던지려고 합니다. 나는 오래 살 생각 없습니다. 8월 15일을 D-Day로 잡았습니다. 잡아서 우리는 8월 15일이 건국절도 되고 해방도 되고 날짜도 다 똑같으니까 그때 우리는 아예 죽자는 거야. 광화문 광장에 나와서 1000만 명을 동원하여 우리가 혁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실제 혁명을. 그러나 대통령을 처단하고 하는 혁명은 말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래도 뚝심과 또 이승만의 건국정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국론 이 정신 요 한쪽은 정확해요. 그러나 뒤에 박정희의 정신, 이 박정희의 정신 뭐냐? 첫째로 목표를 정하라. 그 다음에 거기에 이룰 사람을 찾으라. 기간을 정하라. 그리고 도전하라. 이 박정희의 정신은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볼리비아에서도 이번에 쿠데타가 일어났지만은 실패한 쿠데타인데 우리는 실패하든 성공하든 관계없이 어차피 끝난 마당에 나라가 192석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저쪽이 야당이. 그러면 푸틴이가 왔거든요. 푸틴이가 왜 왔겠습니까? 요거는 이제 유동열 원장님하고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만은 시간표가 1950년 6월 25일로 딱 돌아간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가. 아니 지금 80년이 지났는데 시간표가 다시 80년 전으로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이와 같은 주제로
함께 대화를 할 유동열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푸틴이가 북한을 왔다 갔죠. 예. 근데 이제 아까 그 스피커 볼륨 올려라. 예. 아까 그 박 대통령의 그 4대 정신을 그 보니까요. 네. 그 앞에 글자를 따니까 목사 기도네요. 목표를 세워라. 그렇구나. 사람을 키워라. 그렇구나. 예. 그래서 목사 기도라서 목사 기도 좋네. 예. 앞으로 그렇게 써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 현 상황에서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는 뭐냐면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남은 임기를 잘 마무리하고 소위 그 4대 개혁을 제대로 추진해서 완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그 입법인데 이 국회에서 이걸 갖다가 입법에서 받쳐줘야 되는데 이번 22대 총선 결과 야당에서 절대 다수석을 차지해가지고 지금 모든 게 지금 이제 국회로 가면 다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 탄핵까지 움직이는 상황에서. 그런데 여기서 이러한 그 결과를 초래한 그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부정선거 문제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지난달 나와서 이 얘기를 했지만은 그 이제 부정선거가 있었나 없었나의 문제에 대해서 그걸 놓고 우리 국민들이 분열이 돼 있고 두 번째는 또 합리적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제가 대통령이라면은 이렇게 국민적 의혹이 높으니 또 중앙일간지에 광고가 나오고 유튜브에 도배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명령을 내려서 이 부정선거 의혹을 철저하게 이거 파헤쳐라 조사해라 라고 지시를 하고 네. 수사를 하면 정말 있었는지 없었는지 또 있었다면 어떤 식으로 정말 이 전대미문에 지금 21세기에 이런 부정선거를 했는지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네. 이걸 국가가 밝혀주고 정부가 밝혀줘야 되는데 이 정부가 그 나몰라로 하는 식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고 네. 우리 관련 그 단체나 또 인사들이 지금 관련 의혹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지금 고소 고발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고소 고발 전에 이런 국가적 사안에 대해서는 바로 최우선적인 게 그 대통령이 할 일이 있으면 우선순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없으니까 그 우리 국민들의 화합을 저해하고 또 이 부정선거가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대한민국의 국기를 흔드는 정말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최우선순위로 삼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는 꿀먹은 벙어리예요. 일단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네. 지금 대통령이 이러한 절대 그 야권의 의석을 갖다 창출시킨 이 선거가를 갖다가 그럼 대통령께서 뒤에서 그러면 부정선거를 조장했다는 겁니까?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뭡니까? 이 윤석열 정부 하에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하에 중앙선거관리라면 또 이게 다르지만은 그 대통령으로서 이러한 그 선거 관리를 엄정히 해야 될 책무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답답한 게 왜 대통령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기자회견 따라든지 아니면 직접 나오셔가지고 이 부정선거가 있었는데 명명백백히 밝히겠다. 있으면 있는 대로 해서 쥐고화를 막론하고 그 사부처를 해야 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 기분에는요.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이런 식으로 하고 또 해킹한다고 한다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체시켜버려야 됩니다. 해체하고 지금 행정자치부 안에다가 선거관리국을 두면 돼요. 왜냐하면 선거 때마다만 필요한 조직이잖아요. 선거관리. 아니 옛날에는요. 내가 어릴 때는 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교사들 있죠. 교사들이 그 선거 업무를 다 했어요. 그렇죠. 나와서 개포하고 다 그렇죠. 교사들이. 지금도 그렇게 교사들을 차출해서 개포할 때 차라리 그게 낫지. 그 중앙선관위가 뭘 필요하냐. 상설적인 조직보다는 행정자치부 안에다가 선거관리국을 두어가지고 그때마다 그 임시위원회 만들어가지고 하면 되거든. 근데 저걸 상설적으로 만든 헌법기관이라고 그 정부 말도 안 듣고 또 해킹을 당해도
국정원이나 관련 당국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나가라 하고 말이죠. 이러한 또 자기들끼리 자녀를 갖다가 부정 채용을 하고 말이죠. 온갖 비리가 난무하고 국민 세금만 지금 축내고 있는데 최소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대통령이 말을 않더라도 지금 일각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부정선거 문제는 이러이렇습니다 하고 해명하든지 아니면 밝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뭐 그냥 무시해버리잖아요. 네. 이게 지금 국가로서의 기능이 지금 작동이 안 된다 하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게 비서관들한테 쌓였단 말이야. 이 권력자가 비서관들한테 쌓이면 이게 박정희식으로 성과를 못 내거든요. 근데 그 비서관이 누구죠? 비서관이라 해봤자 비서실장이나 뭐 수석비서관들 아닙니까? 청와대 뭐 한 300명 있는 그놈들한테 다 쌓인 거죠. 그런데 장차관을 대통령을 직접 아련할 수 있는 만나고 보고할 수 있는 비서관급 이상이거든요. 비서관급 이상인데. 그리고 장차관들은 그 국무회의 하면서 뭐 하냔 말이야 도대체가 그 인간들이. 근데 이 시간이 늦었습니다만은 우리 유동열 원장님은 많이 우리 시청하신 분들은 잘 아시지만은 또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소장님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그동안 인생을 어떻게 사셨는지. 네. 저는 1958년 5월 16일생입니다. 이게 이제 58년 개띠라고 하는 58년 개띠입니다. 네. 개띠고 저는 이제 경기대 법정대 행정학과를 나왔고요. 중앙대 일반대학원에서 또 행정학에서 석사를 했고 미국의 센트럴 대학에서 명예학위를 했습니다. 명예 박사학위를 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89년부터 직접 경찰청 그때는 치안본부였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치안본부 소속의 공안문제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공안문제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저희가 그때는 6급이었습니다. 급수가 6급 경찰 공무원이 아니라 경찰청 소속의 이제 공무원이죠. 국가공무원. 네. 그래서 6급 공무원으로 연구원으로 이제 특별 공개 채용을 했죠. 쉽게 말하면 간첩 잡는데요. 예예. 저희 쉽게 말하면 대공 분석하는 데죠. 대공 분석. 안보하고 대공 분석하는 거. 예. 그래서 그때 공안문제연구소 임무가 뭐냐면 첫째는 그 당시 89년도니까요. 네. 공산주의의 사상과 전략 전술을 연구하고 대통령용으로 딱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 영예에서 설립이 됐기 때문에. 그다음 두 번째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증거물 감정.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적단체는 아니냐, 이게 있을 수 있는 없냐를 저희가 문건을 저희가 분석을 했죠. 근데 세 번째는 기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대책을 연구하라. 이게 저희 공안문제연구소의 3대 임무입니다. 그게 이제 몇 년 하셨나요, 그러니까? 거기서 25년 동안 했죠. 85년 와, 예. 대단하네요. 근데 제가 더 해야 되는데 제가 2014년 2월 28일자로 제가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정년이 4년 4개월 나왔는데 제가 명예퇴직을 하고 이제 4년 4개월 넘들은 정년 연장을 하고 심지어는 호적을 바꿔가지고 생년월일을 재판을 생년월일을 땡기고 하고 그런 거 있었는데 저는 4년 4개월 먼저 나왔습니다. 먼저 나와서 자유민주연구원을 설립해가지고 이 지금 올해가 딱 10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유민주연구원 창설 10주년이 올해인데 경찰에 30년 있을 때 일을 제대하고 나서 은퇴하고 나서도 계속 이어서 연구소를 만들어서 같은 일을 계속 진행하고 계시는 제가 이제 명예퇴직을 4년 4개월 전에 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까지는 경찰청이라는 이 큰 그릇이 유동열 연구관을 엄청나게 띄워주고 보호를 해줬지만은 좀 지나니까 제가 이 틀이 저한테 부담스러운 거예요. 국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제가 대외 활동을 할 때 강의를 나간다, 방송에 출연한다 할 때 다 승인을 받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구나.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아로 사건이라든지 통합진보당 사건이 터져가지고 제가 종편에 많이 나갔습니다. 하루에는 뭐 2-3땅을 뛸 정도로. 근데 그래가지고 저는 안보 전문가니까 이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 야당 측에서 제가 나와서 하는 것들을 다 이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서치를 해가지고
경찰청 국정감사 때 2012년과 13년 감사 때 연 2년 동안을 제 문제를 거론했어요. 특히 2012년 같은 경우는 그 당시 그 국정원 댓글 사건 때문에 김용팜 당시 서울청장 등등해서 그냥 경찰청 국정감사가 다 그쪽으로 쏠릴 때인데도 그렇게 바쁠 때도 나를 그래서 이 경찰대학의 연구관이 말이지 국가공무원신무로 방송에 나가서 정책 중밀 위반하는 발언을 하고 뭐 심지어는 뭐 선거 운동을 하고 다닌다는 등 이런 막 문제를 제기하면서 경찰청장한테 청장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니까 청장이 멍해서 그 청장 그거 잘하는 분인데 그럴 분이 아닌데 제가 일단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제가 감찰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감찰이 진행됐는데 저는 뭐 그 내사만 한 거지 직접 뭐 경찰청 감찰과에 불려가서 뭐 조사받은 적도 없고요. 내사하고 종결했죠. 혐의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아예 본질적인 핵심 말씀을 한번 드리면 이렇게 길 지나가는 전철 타고 이렇게 그 왔다 갔다 하면 보면은 저놈은 간첩이야 눈에 딱 보여요. 예. 아니 보인다는 게 아니라 얼굴 봐서는 모르고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쓴 글이라든지 말 보면 행동이라든지 말을 할 때 보면은 이제 다르죠. 지금 이번에 보통 사람이 보는 것하고 다르죠. 이번에 지금 저 192석 들어갔잖아요. 예. 쟤들은 간첩 냄새가 나요, 안 나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 힘든 게 이 소위 그 형법상 간첩, 우리 현행법상 간첩죄의 구속 요건이 있습니다. 구속 요건인데 이게 구속 요건을 맞춰야지 이제 우리가 간첩이라고 하는데 그냥 법적으로 말하는 대한민국 실정법에서 규정하는 간첩 말고 그냥 우리 대한민국이 분단 구조에서 대한민국에서 그냥 우리 국민들이 편하게 저 간첩 같은 놈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수준에서의 간첩과 실정법상 간첩과는 상당히 괴리가 있고 이거 말을 잘못하면은 명예훼손 당했었잖아요. 우리. 저는 볼 때에 저는 뭐 3번 구속됐으니까 저는 볼 때에 지금 국민들 전체가 5,300만 전체가 간첩한테 속았거나 간첩한테 넘어갔다고 이렇게 보여져.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보여지는데 황장엽 선생님 잘 아시죠? 예. 황장엽 선생님하고 관계는 어떻게 아시게 되나요? 황장엽 선생님이 우리 대한민국 오셨을 때 이제 당시 그 안기부여서 그 계속 이제 전략 신문을 하고 있었죠. 일체 대회 만났는데 한 달 정도 지나가지고 국정원에서 당시 안기부에서 전략신문 진행 중에 외부 전문가를 몇 분 초빙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4명 모인데 제가 그때 그 당시 안기부 그 대공수사실장님 고성대 실장님 만나러 황장엽 선생을 지금 국정원에서 만났습니다. 만난 이후에 제가 우리 경찰대학교 초대를 해서 비공개 또 강연도 했고요. 이제 그 황장엽 선생의 그 신변 보호 업무가 이제 국정원에서 경찰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왔을 때 제 제자가 그때 경호 팀장을 했거든요. 또 저 아는 분하고 그래서 두 번째 그 경호 팀장은 제 제자였고 그 전분도 이제 저하고 아는 분인데 그래서 당시에 매주 토요일 날 10시부터 12시까지 그 황장엽 선생하고 세미나를 됐습니다. 한 5명 정도. 이동복 선생님, 전 국회의원 이동복 선생님 등등해서 그때 이동호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동호도 있었어요. 유광호 박사, 조영기 박사 이런 분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한 5년 넘게 매주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고 그래서 저하고 소통했기 때문에 그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까지 저희하고 모임을 가졌죠. 저도 한 5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황장엽 선생님이 그때에 간첩이 대한민국에 몇 명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이제 황장엽 선생이 일부 언론에 황장엽 선생님께서 그 대한민국 간첩 3만 명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보도가 나오고 일부 보도가 됐는데 제가 직접 여쭤봤어요. 저는 이제 그 북한의 대남 공작을 많이 간첩 공작을 연구했기 때문에 지금 3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가 좀 납득이 안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는 생각하는 바가 있었지만 그래서 북한에 있는 간첩하고 그 간첩한테 포섭된 국내 간첩만까지 해서 아마 추산한 것 같다고 해서 물어봤더니 그 황장엽 선생님께서 그때는 뭐 저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동복 선생님도 계셨고 옆에 물어보니까 자기가 3만 명이라고
특정해서 말한 적은 없다. 간첩 숫자가. 그렇지만은 뭐가 있었냐면 그 비서국 회의를 할 때 이 김정일이가 직접 비서들 모아놓고 그 남조선 혁명 전사들이 열심히 뛰고 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남조선에 내려가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그들이 실시각으로 그 청와대에 있는 그러한 문건들이 오늘 내가 실시각으로 내가 매출에 받아보고 있다. 하하. 그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지. 그 비서들 모아놓고. 그럼 청와대 안에도 김국 선생이 말씀대로 간첩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분석할 때 첫째는 황 선생님이 거짓말은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들은 대로 말을 했지만은 이제 말한 사람 김정일이가 실제 실시각으로 그 대통령에 올라가는 보고서를 자기가 본다는 것은 좀 과장된 게 있거든요. 그렇지만 며칠 후라도 볼 수 있는데 이 자기가 지도하는 대남 공작이 이렇게 성과를 이루고 있다고 좀 과장해서 자랑 삼아서 말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 한 50% 정도는 그 실익이 있다고 보고 나머지는 좀 과장된 게 아니냐. 제가 볼 때는요. 예. 전혀 과장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은 이게 45년부터 해방 후부터 이게 결국 남로당으로부터 그게 이제 간첩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에 올라간 간첩도 있고 원래 박헌영 밑에 있었던 간첩은 예. 그대로 살고 있고 그러게 보면 저도 이제 5번 6번 만났는데 저한테는 최소한 5만 명 있다. 지금 북한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5만 명 있다. 그 범위를 넓게 그 말은 잡았어. 맞습니다. 북한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5만 명 더 될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5만 명 더 되죠. 네. 그 간첩이 아니라 네. 이게 지난번에 저희 너아라 TV에서 또 그 조선일보하고 문화일보 광고를 통해서 간첩을 분리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맞아요. 드린 걸로 해서. 그렇죠. 그래서 첫째는 간첩을 보면은 첫째는 직파 간첩, 직접 북한 사람이 내려와서 하는 간첩. 다시 띄워봐. 예, 그 보면 그 직파 간첩입니다. 이 직파 간첩은 수가 제한돼 있죠. 근데 이 직파 간첩이 내려와서 국내에서 우리 주사파 운동권 등을 포섭해 가지고 만든 이게 이제 포섭 간첩이거든요. 예를 들면 민주혁명당이라든지 아니 이거 말고 직파 간첩. 저 간첩 간첩 종류. 조선일보에 그 광고로 나온 거 있으면 사살하다네 간첩 분류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포섭 간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 맞습니다. 위로 띄워. 예. 네. 이게 이제 다 간첩들인데. 예, 그렇죠. 우리가 이제 종류가 그 1번, 2번, 3번이 이게 이제 실정법상 간첩입니다. 그 1번이 직파 간첩, 북한 식대로 포섭 간첩은 직파 간첩에 포섭된 국내 간첩. 예를 들면은 민주혁명당, 통일혁명당 할 때 내려와서 다 김전락이 김종태 포섭하고 또 주사파 대부 김영환이 포섭해서 쉽게 말하면 뭐 신영국도 포섭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게 포섭 간첩입니다. 고정 간첩. 고정 간첩은 뭐냐면 북한에서 내려와서 단기 공작을 마치고 복귀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합법 신분을 가지고 10년, 20년 있는 거예요. 할머니 이선질 간첩 같은 게 10년 넘게 주민등록증도 만들어가지고 합법적인 신분을 다 가지고 4번 그다음에 이제 그 동조 간첩은 뭐냐면 자기 그 형법상 또 실정법상 간첩은 아니지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간첩들한테 포섭해서 뭐 민주화 운동하는 양 해가지고 지하단체에 구성원이 돼서 활동하는 사람들. 그 간첩들은 자기 가족에게도 자기가 간첩이란 말 안 하죠. 예, 처음에는 했습니다. 처음에는 노골적으로 예를 들면은 그 한국전쟁 6.25 남침전이 끝나고 내려온 그 통일혁명당, 통역당 공작을 하면 그 당시에 북한의 대남 공작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연고선 공작이에요. 연고선 공작. 연고는 뭐냐면 형제라든지 친척 이걸 이용하는 건데 북한으로 올라간 남로당 출신들이 내려와서 바로 이제 자기 아버지, 형제, 어머니, 외삼촌을 막 포섭하는 거거든요. 그 연고선 공작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때는 노골적으로 밝혔어요. 그다음에 3번의 세상. 그다음에 5번째.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주사파 운동권들, 종북 세력 뭐 이걸 의미하는 거죠. 북한 노선에 동조하는 직접 간첩은 아니지만 북한 노선에 동조해서 주한미군 철수하자, 뭐 국가보안법 없애자, 뭐 이런 주장을 펼치면 연방제하자 이런 주장을 펼치는 세력들. 그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1번에서 5번까지 그냥 우리가 국민 정서상 간첩이라고 불러도 문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특정인을 말할 때는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예. 이게 북한에서 직파 간첩, 고정 간첩보다 그 사람들은 숨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오히려 저 종북 세력 있잖아요. 간첩을 따라가는. 저게 더 무서운 것 같아. 저건 예. 까놓고 하니까. 예, 저 목사님 정말 그 옳으신 말씀이 저도 강조하는 건데요. 네. 이 간첩은 우리가 국민들이 경계하고 하지만은 스스로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처하고 지가 무슨 뭐 민족주의자, 평화주의자, 자유민주주의자는 자처하면서 실은 하는 일은 이 북한을 위해서 네. 북한주의 주장을 대변하고 이를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저것들이 무섭다. 그래서 제가 그 유스풀 이디엇이라고 해서요. 쓸모있는 바보라는 게 있습니다. 용어가. 이게 뭐냐면 쓸모있는 바보의 개념이 바로 이제 저 5번에 해당되는 애들인데요. 저 4번, 5번 뭐냐면 그 이 용어의 근원은 그 러시아입니다. 그 러시아 혁명을 성공하고 소련 공산당 이제 서기국 회의를 마치고 그 레닌이 그 정치국 국원들하고 이렇게 위스키 꼬냑을 먹으면서 자기들끼리 한 얘기예요. 그 당시 그 러시아 혁명이 성공하니까 그 당시 영국, 프랑스, 유럽 쪽에요. 이 러시아 혁명을 지지하고 이를 꿈꾸는 좌파 공산주의 세력이 많이 있었어요. 지식인 중에. 그래 그들은요 소련이 뭘 하면 그걸 지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 유럽에 있던 그 좌파 지식인들 자칭해서 레닌이 야 저거 유럽에 있는 저 좌파 지식인들 우리 소련 공산당을 지지해줘서 고마운데 저것들 저거 멍청한 놈들 아니야?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쓸모있는 바보다. 유스풀 이디어트 원래 바보 병신인데 네. 그 병신을 하기가 좀 용어가 그래서 그냥 쓸모있는 유스풀 유용한 바보다. 지금 아마 이재명이가 그런 생각을 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거기 지금 뭐 저 문재인부터 시작해서 다 쓸모있는 바보죠. 북한 입장에서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쪽 밑에 해설. 야, 간첩을 분류하는 방법. 첫 번째, 북한의 3대 세습을 정당히 여긴 사람. 이거 간첩 맞아요? 간첩 동조 세력? 지금 여기 하나만 주장한다고 간첩이 아니라 여기 지금 한 12개 나열하는 것들을 두세 개를 갖다가 계속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아니, 제일, 아니, 됩니다. 위에 끝에 밑에 5번 다시 한번 보면 5번. 간첩을 따라하는 간첩. 종북 세력. 종북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저기 지금 여기 14개 나온 사람들은 다 종북 세력입니다. 종북 세력?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3대 세습을 정당하는 것은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체제를 이쪽으로 좀 보여주실래요? 이 정당화하기 때문에 1번. 예. 당연히 종북 세력이죠. 2번 북한의 통치념인 북한 판공산혁명 사상인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사람 당연히 종북 세력. 저것 때문에 주사파란 말이 나왔죠. 주사파. 주사파. 예. 3번. 그다음 주한미군 철수. 북한의 대남 전략의 핵심적인 과제가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세계 최강의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서 남한의 군사적 공백 상태를 연출해서 무릎을 먹겠다는 거거든요. 4번 국가보안법은 뭡니까?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간첩이나 사회주의 혁명가들 이거 규제하는 법인데 이 법을 철폐해서 간첩 세상 만들어주자는 거죠. 저것도 당연히 지금 사실은 국가보안법이 현재 기능이 발휘를 하나요? 어떠나요? 지금 발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북한 찬양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사법부가 유죄를 최근에 많이 선고했어요. 아, 유죄. 네, 많이 선고했는데 전에 문재인 정부 때는 거의 뭐 한 명도 없어요. 예. 5번째. 이 낮은 단계 연방제, 이 낮은 단계 연방제가 바로 이제 높은 단계 연방제하고 거의 같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에 6.15 공동선언할 때 그 낮은 단계 연방제에 합의를 해줬는데 그게 뭐냐면 6.15 공동선언 2항에 나옵니다. 남과 북은 남측의 연합제하고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에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를 지향해서 통일운동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 김대중 정부가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에 동의해 준 것은 낮은 단계 연방제를 통해서 높은 단계 연방제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주의로 가자는 거죠. 그 문재인 김대중 정부가 정말 잘못한 거죠. 김대중 간첩이야 간첩. 자 6번은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북한의 핵무기를 정당화하는 사람들. 7번. 당연하죠. 아 잠깐요. 6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네. 제가 택시를 탔는데 벌써 한 20년 전이네요. 94년이니까. 택시 기사가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요. 운전을 하면서 아니 북한이 그 만들기 힘든 핵을 가졌는데
아, 그건 강대국만 갖고 있는데 우리 북한이 지금 가졌는데 우리 동족이 가졌으니까 통일하면 우리 것 되는데 왜 우리가 북한 핵을 반대하느냐? 막 이게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님, 자, 북한이 자기 주민 도끼밥도 제대로 못 먹이면서 핵을 만들어놨는데 그걸 핵을 만들어서 통일하면 그 통일은 공산화 통일이지 우리가 염원하는 자유민주 통일이겠습니까? 죽서 개줍니까? 김일성이가 김정일이가 그때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그 정말 10초만 해결될 문제인데 통일되면 우리 거 된다는 건 논리. 저건 완전히 그 북한 노선에 동조하는 거죠. 7번 사사건건 대한민국의 인권이다 뭐다 하면서 대한민국을 비난하면서 북한이 새끼밥도 제대로 못 먹이는 북한 주민들 또 그 북한 통치자들을 옳다고 하는 사람들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서 북한 처참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북한이 무슨 살기 좋은 지상낙원인처럼 하는 사람들 당연히 아주 센 아주 강도가 높은 저 종북 세력이죠. 8번 여기 지금 북한 김일성, 김일성을 아까도 같은 연장선에서 잘못된 것을 비판해야 되는데 비판 한번 하고 입을 닫고 있어요. 대한민국 대통령이나 대한민국 정치인들 비판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뻥끗도 안 하는. 9번. 이게 지금 대한민국 9번 6.25 남침 전쟁. 이건 명백한 이미 심지어 소련에 있는 내부 분권을 통해서도 스탈린의 지시에서 남침했다는 게 다 밝혀진 마당에도 지금도 6.25는 그 북한 표현은 미 제국주의 괴뢰하고 남조선 괴뢰가 북침한 걸로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거 엊그제가 6.25인데 정말 지금도 아직도 6.25 북침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건 북한 역사관을 그대로 수용하는 그 인간들. 10번 대공사기하에 뭡니까? 국정원, 방첩사령부, 경찰 이게 지금 대한민국을 위태롭게하는 간첩이라든지 또는 국가보안법 위에 사범들을 잡는 기관을 해체하면 누가 간첩을 잡고 누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사람을 잡겠습니까? 당연히 저거 종북세력이고 안보유세력이죠. 11번 남북 분단이 미국 체면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스탈린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죠. 모 대통령한테 따져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12번 우리 민족끼리가 뭡니까? 여기 지금 우리 민족끼리에서 또 민족 공조하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남북한 우리 민족이 다 하나를 합치는 거 아는데 북한이나 종북 세력이 말하는 우리 민족끼리는 이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목사님이나 저 같은 사람은 민족이 아닙니다. 민족이 아니에요. 민족이 아니라고 그건 반민족 분자죠. 반민족 빼고 우리 저들 빼고 재벌 현 정권 다 빼고 나머지 가지고 노동자 농민 북한의 노선에 동조하는 사람만이 민족입니다. 북한이 말하는. 13번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이름이 용어가 있는데 자꾸 인민 네. 그 민족을 사용하는 것은 이것은 의도적인 거 아닙니까? 북한 용어죠. 네, 북한 용어죠. 인민이라는. 14번 사람이 먼저다.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은데요. 저게 이 사람이라는 게 북한의 주체 사상의 관을 북한 헌법을 보면 사회주의 헌법에 주체 사상은 사람 중심, 인민 대중 중심의 세계관이 나가고 딱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 용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꾼 게 그 문재인이죠. 그렇죠. 예. 헌법 개정하려다 실패해 돌아갔지만 사람이 먼저다. 지금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북한에서 말하는 사람은 북한은 인간하고 사람을 구별합니다. 이게 뭐냐면 생물학적인 인류를 갖다 인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인간 중에 생물학적 인간 중에 북한의 혁명 노선에 동조하는 인간만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하면 목사님이나 저 같은 사람은 북한에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은 맞는데 사람 측에 이게 사람 중심사라는 것은 저희들을 제외한 북한 노선에 동조하는 인간만이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자, 당연히 저거죠. 우리 시청 앞에서 청년들 그 좌파 데모하는 거, 주한미군 물러가라 하는 거 그거 한번 영상 한번 잠깐 틀어주시고 이렇게 보면은 이걸 초기에 이걸 대책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우파 정부들은요. 이명박도 그렇고 박근혜도 그렇고 이게 감각이 자체가 무너졌어. 그나마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생겨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생명이 유지가 되는데 조금 전에 여기 댓글 중에서 내가 대답을 하자면은 맨날 모이면 뭐합니까? 이렇게 댓글 올리신 분 있잖아요. 내가 대답을 드릴게요. 그러면 안 모이면 어떻게 합니까?
조금 전에 댓글 올리신 분한테 내가 물어보겠어요. 그럼 안 모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모여서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 수 있었나요? 우리가 5년 모여서 겨우 만들어낸 결과가 윤석열을 정권 교체한 거예요. 그 다음에 평택의 주한미군 기지에 안 모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모였으면요, 주한미군 철수됐어요, 벌써. 그러니까 뭔 댓글을 올릴 때 좀 생각을 잘 해가지고, 생각을 해서 이게 댓글을 올려야지, 자기의 생각이 그냥 확신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르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한참 공부를 더 해야 돼요. 그럼 안 모이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안 모이면요. 망한다고 써놨네요. 지금도 안 모이면요, 바로 넘어가 버려요, 북한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헌법을 아직까지도 완전히 안 넘겨주고 지키고 윤석열을 지키는 것은 모임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임도 5년 동안 하니까 우리도 힘도 많이 빠지고 해서 이번에는 단번에 끝내려고 합니다. 8월 15일 날 1,000만 명이 딱 모여야 돼요. 1,000만이 모여야 되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8월 15일까지 그날 가서 몇 명 모일 거 그런 일은 나는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러고 사전에 8월 15일 날 참석할 사람 명단을 사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1,000만 명만 딱 모이면 그 자체가 혁명입니다. 그 자체가. 뭐 윤석열 대통령을 쳐내는 혁명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그대로 놔두고 혁명이 뭡니까? 장관들 다 잘라야 돼요. 다 잘라야 되고 국회의원들요, 저 300명 다 깜빵 집어넣어야 돼. 혁명이니까. 이렇게 안 하면 이제는 나라에 희망이 없어져요.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혁명은 왜 합니까? 헌법이 무너지고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졌을 때 할 수 있는 합법적 국민 저항권,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데 4.19 정신으로, 그 4.19 정신이란 말이 그게 국민 저항권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헌법이 명시한 국민 저항권으로 위로 띄워주시고, 여기 보세요. 헌법 전문에 4.19 민주 이념을 개성하고, 이게 바로 4.19가 왜 일어났습니까? 이게 국민 저항권이거든요. 4.19 혁명이. 이걸 헌법 전문이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2의 4.19, 제3의 5.16 혁명을 8월 15일 날 1시에 강문광장에서 우리는 집행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 체제는 그대로 놔두고 장 차관들은 다 해임해야 돼요. 청와대 직원들도 다 쫓아내야 돼요. 대통령 한 사람 딱 놔두고, 그리고 전부 새로 임명해야 되고, 이게 혁명입니다. 혁명. 좌파 혁명도 마찬가지예요. 뭐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을 비롯해서 불란서 68 혁명, 미국의 청교도 혁명, 영국의 산업혁명, 모든 혁명은 일반 기존 질서로 국가를 바로 잡지를 못할 때 하는 것이 혁명이거든요. 지금 저게 직파간첩, 포석간첩, 고정간첩, 동조간첩, 간첩을 따라하는 간첩, 종북 세력, 이 5대 간첩에 저 사람들은 다 저기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저기에 다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해당되는 사람. 예, 최소한도 네. 4번, 5번은 100%고요. 지 안에 지금 저기 시위에 참가한 사람 중에 1, 2, 3번이 다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 누군지는 모르지만 네.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그때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초기 때인데, 예. 사드 문제 초기 때인데, 그때 저걸 바로 진압을 했으면, 보안법을 적용해서, 그러면 오늘 같은 세상이 안 됐을 텐데, 이걸 놔두니까 이게 지금 10배 이상으로 확대가 되고 100배로 확대가 돼서 결국 오늘 같은 총선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192석이 일어났는데, 사실은 그 전에 이명박 정부 때도 그 광우병 있잖아요. 예. 그게 사실 그렇죠. 그 광우병 가지고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MBC가 선동하고 언론 노조들이 선동해서 결국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저게 박근혜 탄핵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우파 대통령들은 죽기 살기로 대통령 만들어 주면 결국 탄핵이나 당하고 결국은 또 깜빵이나 가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도 앞으로 남은 3년 동안을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저는 반드시 말합니다. 대통령 깜빵 갑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렇잖아도 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네. 윤 대통령께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라고 그렇게 목나 외쳤는데 어느 날 순간부터 반국가 세력이란 말이 싹 빠졌어요. 없었어. 왜냐하면 이 중간에 그 좀 일부 아까 문제가 되는 참모들이나 핵심 인사들이 간신배. 반국가 세력을 얘기하면 표 떨어진다. 맞아. 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누가 잘못 건의를 하고 그걸 또 그런 건의를 하면 이런 지하에 다 그냥 배경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아 그래 하고 또 그다음부터는 지금 방어과 세력이란 말 쓰지도 않지 않습니까? 안 써요. 그러니까 지금 바뀐 거죠 이게. 박정희식으로 딱 해야 되는데 예. 자네 지금 뭐라고 말했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쌓인단 말이야. 이게 쌓여가지고 결국은 이 상태로 가면 대통령 마지막 끝난 뒤에 영이 안 서가지고요 말은 안 들어요. 반드시 깜빵 갑니다. 깜빵 그다음에 가는데 제가 목사님한테 이번 기회에 하나 좀 네. 건의하면은 지금 저쪽에서 이번에 22대 총선에 절대 다수를 가진 다음에 지금 뭐라고 했냐면은 이재명 당대표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공식으로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법 취지에 대한 완전 모독 기자 이것은 반란이거든요. 왜? 법에 의해서 지금 지금 그 수사가 진행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담당하는 수사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이재명이는 손을 대지 말라는 거죠. 법 앞에 많이 평등한데 이재명이가 무슨 한테 특권을 주는 겁니까? 이재명이가 대통령이라도 잘못되면 탄핵하는 판인데 이재명이가 뭐라고 이재명이 수사하고 있는데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수사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려는 그런 의도거든요. 자. 이 얘기에 대해서 우리 자유애국우파는 태극기 세력은 분노를 해야 됩니다.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를 어떻게 보고 저런 헌법을 갖다가 망각하는 모독하는 발언을 합니까? 그래서 광고를 하면 싫어야 돼요. 이재명 수사하는 수사검사를 탄핵하겠다? 그러면 대한민국 헌법을 없겠다는 거냐? 이건 우리 대한민국 헌법뿐만 아니라 자유애국 국민들을 완전히 모독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발언을 어제 멀쩡한 눈뜨고 놓고 밥 먹어 놓고 저런 발언을 할 수 있습니까?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한다고요? 근데 해방 후에도 이미 벌써 남노당의 세력이 78%는 됐고 이승만 세력은 13에서 18%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때도 사실은 어려웠어요. 그러나 대통령이 이승만이가 됨으로 대통령 하나를 가지고 다 잡아왔단 말이에요. 이걸 보안법도 만들고 방공법도 만들고 이게 다 잡아왔는데 그리고 2차 위기가 이제 결국은 4.19 혁명이 일어난 뒤에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자 완전히 장면 정부가 들어서서 이건 나라라고 볼 수 없을 때 박정희 소장이 나타나서 이게 이제 완전히 진압을 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10대 나라로까지 컸는데 이승만과 박정희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무너지게 된 그 대통령이 보면 나는 김영삼 대통령 있잖아요. 심사에서 어떠한 그 이념보다가 민족이 우선이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쉽게 좀 대한민국의 이 이념적 지향이 왼쪽으로 가면서 왼쪽 간 세력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주류고 우리가 저희 같은 사람이 비주류인데 이러한 그 사상적 균열이 초래하는 게 노태우 정부 때부터입니다. 노태우 정부가 북방 정책을 한다고 소련하고 외교관계를 맺고 또 북한하고 잘해보겠다는 이 북방 외교 정책을 펼치면서 이 노태우 정부부터 이 사상적 균열이 시작됐어요.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YS 때 꽃이 확 발아했죠. 맞아. YS 때 그래가지고 청와대 사회문화수석에 김정남이라고 김정남이라는 사회문화수석을 갖다가 딱 좌파에 얼굴을 갖다 앉혀놓고 말이죠. 그 다음에 그 아시겠지만은 북한한테 쌀 15만 톤을 주고 말이죠. 사상범들 풀려주는 공세를 하다가 결국은 DJ 때 다 또 북한으로 간첩별 출소공산주의를 다 또 보내줘.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 사상적 균열이 생긴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은 6.25 남침 전쟁을 지키면서 그 6.25 남침 전쟁 전까지 우리 국민들 중에 사회주의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까 목사님 말씀했지만 60% 이상이었어요. 사회주의가 정확히 뭔지도 모르고 그냥 모르고 뭐 평등 세상에다 모르고 너도 나도 잘 된다 하니까 사회주의가 좋다고 그랬는데 실제 그 당시에
지금 서울신문이 아니라 그 당시 서울신문의 여론조사 보면 우리 국민 73%가 사회주의가 좋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선 500년이 지주들한테 눌려서 살았으니까 예. 거기에 대한 평등사회, 예, 평등사회. 그 공산지 선조선생에 속아서 사회주의가 좋다는 건데 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6.25 남친 전쟁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 신생 대한민국의 국민의 사상적 관점, 소위 그 반공, 공산주의는 안 되겠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거든 국민들이. 아, 이 북한군들의 그 만행이라든지 학살 이걸 보고 빨갱이는 안 된다라는 인식이 심어져서 대한민국이 그 당시에 60년대, 70년대까지만 전 세계에서 국민들의 안보식, 사상의식이 제일 굳건한 나라가 이스라엘, 대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를 얘기해도 정당화되는 판이 90년 초에 일어났거든요. 당시 서울 Y대학에서 학생회장 선거를 하는데요. 선거 팜플렛에 지 얼굴 그려놓고 사진 띄워놓고 빨간 글자로 나는 사회주의자다. 이러고 선거했는데 걔가 당선이 됐어요. 그 Y대학교 기가 막혀. 아주 명문 Y대입니다. 연세대학교. 그러니까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걔가 PD계열 후보였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이 6.25 남친 전쟁 3년으로 우리 국민들의 굳건한 사상 이 의식이 깨진 겁니다. 그래서 노골적으로 사회주의라는 말을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고 또 사회주의자라고 하는 사람이 학생들의 지지를 받아서 학생회장이 되는 것 이런 사회가 연출되는 게 사상적 균열이다. 좀 거기서 본 겁니다. 이 사상적 균열에다가 두 번째는 이 사상적 올바른 사상을 갖다 전파하고 지켜야 될 이 정권이 노태우 정권이나 김영삼 이런 정권들이 이거에 대해서 민주화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민주화가 아니라 이 공산화거든요. 공산화로 가는 길목을 민주화라고 규정을 하고 민주화 조치를 취한다고 하면서 이런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들을 전원 석방하고 또 사상적 서적을 갖다가 다 해금시켜버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거기에 이제 이 공산주의자들이 잘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선전선동. 가짜 뉴스를 가지고 요새 말하면 가짜 뉴스를 가지고 계속 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걷다가 전교조가 또 들어서 가지고 학생들 어린 학생 때부터 왼쪽으로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지금 와 있고. 자, 그러면 이제 6.25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어제 그저께 6.25인데 6.25가 일어나게 된 동기가 그때의 해방 후로 1945년 후로 이 남노당 세력들이 그대로 있었잖아요. 그때 아주 그냥 바로 했죠. 남노당. 그 남노당의 총수가 박헌영이죠. 박헌영이죠. 예. 그 박헌영이가 북한으로 갔죠. 예. 북한으로 갔고 그래서 북한에서 계속 이 남노당을 지휘를 한 거죠. 한국에 있는 남노당을 계속 지휘를 이제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저 원장님의 전공 과목인 성시백 말이야. 예. 성시백을 통하여 그 북한은 보면 서로가 관계를 못 갖도록 남노당 계열과 성시백 계열 투 라인을 통해 가지고 이걸 복선 포치라고 합니다. 아 복선 복선으로 포치한다. 그렇지. 네, 간첩들 조직 원칙입니다. 복선 포치. 서로 전혀 모릅니다. 서로. 그러면 이제 박헌영의 주장도 이제 전쟁할 것 없다. 38선에 총소리 몇 방 내면 남노당들이 다 일어나서 낯가리에 불을 지르면서 와 하면서 그냥 뭐 서울까지만 총소리만 내면 그냥 다 전쟁 없이 통일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박헌영의 스탈린한테 가서 보고한 거 아닙니까? 스탈린한테. 성시백은 또 마찬가지로 국회 부의장을 간첩으로 포섭하고 심지어 뭐 언론도 하고. 그다음에 성시백 공작은 전무후무합니다. 총 한 8가지 공작인데 잠깐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예, 그거 말씀합니다. 예, 성시백은 누구냐면 그 1905년 4월 5일생입니다. 1905년 4월 5일생인데 황해도 평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아, 옛날에 평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태어나고 평산이면 저 이승만 대통령하고 같은 고향이네. 예, 그래서 태어나가지고 내려와서 그 서울에서 중동학교에 중등부 고등부에 고등부를 다녔습니다. 다니고 이제 그 1920년대에 그 25년도죠. 그 고려공산 청년회라고 그래서 그 쉽게 말하면 조선공산당의 청년 조직입니다. 우리 그래서 이 고려공산 청년회에 가입을 합니다. 가입을 해서 28년인가 상해로 갑니다. 상해로 가서 거기서 이제 중국공산당 당원으로 가입을 하죠.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중국공산당의 지령을 받고
우리 임정으로 침투를 합니다. 임정으로 침투를 해서 임시정부. 그렇죠. 상해 임시정부에 침투를 해가지고 그 김구 선생 주변 인물들하고 아주 굳건한 관계를 갖죠. 그래서 나중에 그 남북한 정권 수립 이후에 김구 선생이 저거 북한 가서 숙소에서 김일성하고 남북 그 고위급 정치회담 하지 않습니까? 정치협상이. 뭐 그때 갈 때 그 임정 요인들이 도와줬어요. 그 성시비가 다 데려간 거죠. 그렇죠. 성시비가 다 한 거죠. 뭐 김구, 뭐 예, 여운형, 예. 김규식, 예, 이동희, 예. 뭐 다 그 저기 중도 내지는 중좌에 있는 사람들은 다 평양으로 다 데려갔죠. 예, 그래서 그거 간단히 얘기해. 그래서 이제 그 상해 임시정부에 침투를 해가지고 그 활동을 하고 또 이제 중국 공산에 밀면을 받았죠. 받아가지고 해방이 되니까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상해 임시정부에 위장 침투했을 때 중국 공산당 홍군이 있습니다. 홍군한테 체포가 됩니다. 그 저희 장개석 국민당 정부 끈앞이라고 체포됐을 때 딱 체포되면 나 같으면 야 나는 중국 공산당에서 상해 임시정부 국민당 정부에 파견한 나는 첩보원이다. 내가 내 암호가 이러니 가서 확인해라 하면 끝날 판인데 그대로 진역을 살았어요. 왜? 계속 공작을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 감옥 선거 때문에 국민당 정부에서도 높이 평가했고 또 중국 공산당도 높이 평가를 했죠. 그래서 주울레 가지고 나의 그 정혁명이라고 그때 가명을 썼거든요. 성시배라면 안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해방이 되니까 그렇지. 주울레가 친서를 써줍니다. 그렇지. 저 북한 평양에 가서 누구를 만나라. 그래서 김두봉이하고 김일성 만나라고 해서 이 사람이 누군 사람이다. 아주 신원을 확인하는.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을 통해서 좀 46년 11월 달에 부산에 도착합니다. 이게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을 때 바로 안 들어오고 중국 공작을 하고 돌아가지고 서울로 와서 북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김일성을 만났죠. 2번 만났는데 그래서 그걸 딱 보여주니까 그 북한 그 임시정부의 그 사회부라고 해서 지금 같으면 간첩 대남공작하는 간첩 조직입니다. 문화교육 같은 부서인데 거기 부부장 차관급 역할을 맡았죠. 그리고 김일성이가 특명을 내립니다. 자 지금 김일성이 딱 보니까 지금 남한에는 남노당 박헌희가 이끄는 남노당이 득세를 하는데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그러니까 저 북조선 노동당 이 노동당의 남반부 정치위원회를 만들어라. 그래서 쉽게 말하면 박헌영이 나이는 자기가 직접 위에 있지만 직접 그 장악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북노당 조직을 남한에 뿌리었습니다. 이걸 바로 이제 성시배한 거죠. 와서 뭐 했어요? 그 와가지고 크게 한 대표 7가지 첫째는 뭐냐면 언론을 장악했습니다. 언론. 그래서 신문을 만들었죠. 어느 신문? 광명일보 뭐 해가지고 또 영자지 프랑스까지 조선 뭐 오늘의 조선 해가지고 신문을 6개를 만들었죠. 여기 지금요 조선일보 여기 어때 일어난 조선일보 그 기사 있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중앙일보 뭐 요새 지금 중앙일보는 아닌데 중앙일보도 있었고요. 광명일보도. 조선일보가 뭐라고 보도를 했느냐. 자 조선일보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언론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예, 그럼 거죠. 언론을 장악해 국민들 저 대중성을 확보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이렇게 보도를 하니까 조선일보 못 찾나 빨리 한번 띄워봐봐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한계가 뭐냐면 돈이 있어야 되죠. 네. 보급 투쟁을 했습니다. 보급 투쟁.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북한 돈 다 가지고 내려와 버렸지. 예, 근데 그 돈이 이제 저거 중단됐죠. 왜냐하면 저쪽 우리가 저 화폐 개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48년도에 그때까지는 북한이 그 전기를 보내줬어요. 북한이 화폐 개혁을 먼저 했죠. 예, 먼저 하니까 했죠. 북한은 일제시대 돈을 못 쓰니까 예. 이걸 전부 다 성시비를 통하여 한국에 가져왔고 한국에 가져오니까 여기 이제 조선일보 이거 나왔는데 자 조선일보 이거 한번 그거 인민군 서울 입성 딱 나왔는데요. 여기 미국 대사관 등을 완전 해방시켰다. 근데 저 인민군도 잘못된 게요. 지금도 우리가 자꾸 북한군을 표현할 때 인민군인데 인민군은 뭐냐면 김일성 장군 만세라고 예, 써야죠. 저기. 인민을 위한 군대인데요. 어떻게 북한군이 인민을 위한 군대입니까? 수령을 위한 군대죠. 네? 근데 자꾸 우리가 북한군 하면 될 걸 자꾸 인민군 하는 것은 이 북한의 그런 그 허위 선동을 우리가 동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군이라고 하면 돼요. 인민군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무슨 인민을 위한 군대입니까? 근데 이게 조중동이라고 하는 이 신문이 이게 그 대한민국을
해방하고 건국할 때도 사실은 이게 건국할 때도 좀 방해꾼이 많았어요. 사실은 그 이승만을 반대하고 하는 게 많았는데 건국할 때까지는 조금 도움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결국은 이 조중동이라고 하는 신문이 지금도 이런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뭐 한동훈을 띄우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 지금 대한민국의 메이저 신문이라고 하는 이 조중동 신문이 저 사람들 저거 한번 저거 사상 검증 한번 해봐야겠어. 도대체가. 아니 저렇게 지금 태극기가 아니라 저 많은 10월 9일 날 때 100만 명 얘기하는데 네. 저렇게 많이 모이면은 저 집회에 대해서 맞아. 왜 이런 집회가 열렸고 그렇지. 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고 맞아요. 이런 것들을 보도해 줘야 되잖아요. 전혀 안 해. 그 민배 운동권 애들 한 12명 모여서 주한미군 나라는 것은 다 네. 사진까지 내주면서 그렇지. 저 많은 국민들이 모여가지고 대한민국 되찾자고 하는 것은 언론이 외면을 하니까 그게 문제죠. 그래서 성시백에 와서 언론을 장악했고 예, 그다음 두 번째 보급 수행을 하는데요. 어떻게 했냐면 그 돈을 떼돈을 번 게 뭐냐면 성시배가 이 간첩선을 두 개나 운영했습니다. 뭐였냐면 북한이 송전을 남한으로 보여주던 전기를 끊어버리니까 카바이트가 귀했어요. 카바이트 불발켜야 되니까. 그렇지. 근데 카바이트는 우리가 없거든요. 중국에서 가져온 겁니다. 청국 청도로 이 무역선 간첩선이 이제 무역선을 보내서 카바이트를 원액으로 갖고 와서 그냥 아마 여기 시청자들은 카바이트가 뭔 말인지 잘 모를지도 모를 거예요. 카바이트 있어요. 하얀 거 그걸 하얀데다가 심지 박아가지고 불치면 밤새도록 탑니다. 이게 맞아요. 그래서 이 카바이트 송전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거기서 떼돈을 벌였죠. 왜 그때 성시백 잡았을 그러니까 경제를 장악했네. 예, 보급시장 돈을 써야 되잖아요. 네, 돈을 신문만.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경찰 특히 군, 방위군, 국군이죠. 국군, 그다음에 경찰, 그다음에 각계 각층에 또 심지어는 외국 대사관, 미국 대사관 등등까지 정보망을 다 침투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모 장군 여비서 부관들이 다 그 성시백 그 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기 저 최병덕, 예. 그다음에 신성모 국방부 장관, 이 국방부를 다 장악을 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실시각으로 정보를 받는데 어느 정도였냐면요. 그 장개서 총통하고 48년도에 이승만 대통령이 진해에서 비밀회담을 했어요. 비밀회담 정보까지도 성시백이가 딱 입수해가지고 바로 보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메가드 장군하고 전쟁 나기 전에 일본에서 만났거든요. 그 비밀회담 것도 그대로 북한으로 올라오고 이게 다 성시백 작품입니다. 성시백. 예, 그다음에 이제 첫째는 언론을 장악하고, 그다음에 국회. 모으고, 세 번째는 국회를 장악했죠. 국회. 예, 정치권을 장악했는데. 국회 부의장. 예, 그 국회 유명한 부의장을 간첩으로. 예, 그 유명한 그 재현 국회 프락치 사건이라고 해서 재현 국회에다가 북한이 프락치를 넣는 건데요. 그때의 국회를 장악해서 주한미군 철수 결의안을 그렇죠. 외국 철수 결의안을 6.25 직전에 발표를 했죠. 6.25 직전에. 예, 평화협정하고. 그러니까 이 성시백의 공작이 대단한 거야. 근데 그때는 뭐가 있었냐면요. 그때 이제 국회 프락치 사건을 할 때 그 국회의원들을 21명을 검거해서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건 박헌영 계열의 남노당 계열의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 4명은 이 남노당 계열도 아닌데 거기에 동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나중에 보니까 성시백이가 실수시킨 말이야. 그러니까 재헌국회를 구성하는데도 남노당에서 는 프락치가 있었고 직접 북노당 성시백이가 프락치를 넣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언론, 국회, 그다음에 국방부, 그다음에 돈 다 장악했고 그다음 또 뭐 그다음에 또 이제 뭘 했냐면은 적고화 교육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결정적 시기에 북한이 남침해올 때 곳곳에서 봉기를 해줘야 되니까 남노당 봉기 말고 남노당 말고 직계 세력 새로 조직을 따르구나. 그래서 봉기에서 적고화 교육을 한다서 적은 뭐냐면 대한민국을 적이라고 보니까 이남화 교육이요. 실제 밖에서 이 적구를 갖다 설치한다고 그래서 그걸 했죠. 결국은 성시백이가 최종 보고하기를 이제 다 됐다. 다 됐으니까 내려오라. 예. 이제 결국은 실시간으로 보고를 했죠. 그리고 그동안에 또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만나고 왔어요. 만나고 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저희가 1950년 2월 달에 그 서울시경 지금 한 서울경찰청의 그 사찰과가 이제 지금 같으면 이제 대공과입니다. 간첩인데 거기에서 그때는 중앙정보부가 없었으니까 그때는 국정원이 없었잖아요. 그때는 간첩을 저희 경찰하고 그때 이제 특무대 군에서 잡았거든요. 지금 같으면 이제 방첩사령부죠. 그래서 1년 2개월 동안 1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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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월 동안 1년을
여러 이 사건을 접근하는데 도저히 남노동 계열이 아닌데 제3의 세력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추적을 하다가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성시백의 비서를 그 이발사로 유정을 하고 있었어요. 이름이 뭔데 오래된 길이 가면 김감정인가? 그래가지고 걔를 1950년 2월달에 체포를 해가지고 걔한테 이제 드디어 진술을 받아냅니다. 그 성시백을 잡기 위해서 당시에 경찰, 군, 검찰이 합동사단을 조직해가지고 이제 5월달에 잡았습니다. 1950년 5월달에 5월 15일날 잡았어요. 6.25 남침 벌써 한 달 전이죠. 5월 15일날 체포를 해가지고 성시백을 그때 압수한 돈만 지금 화폐가 20억 원이 넘습니다. 간첩선 2개에다가 아지트 등등 금괴가 40개 나왔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1950년 5월 15일날 체포를 해서 군사재판에서 1950년 6월 5일날 6.25 일어나기 한 주일 전에 그렇죠. 처형됐죠. 예, 6월 5일날 한 주일만 더 살았으면 이틀 처형된 게 아니라 유교 나오고 그러니까 1950년 5월 15일날 체포를 했고 1950년 6월 5일날 군사재판에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다가 1950년 6월 25일날 이제 유교가 발발하니까 그 다다음 날 6월 27일날 처형됐죠. 조금만 사형 수고하니까 그때 처벌했죠. 그래서 도망가 버렸으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전쟁 중에 김일성이가 너무 애통해가지고 1950년 6월 30일 날 그 북한 최고인미 정령을 발표하면서 성시백을 공화국 영웅으로 칭호합니다. 그만큼 성시백을 아꼈다는 거죠. 공화국 영웅. 그러면 이제 성시백 라인을 통하여 6.25를 준비를 완성을 시켰고 그다음에 이제 박은영 얘기 한번 해보죠. 박은영. 이 박은영 이놈은 어떤 놈이에요? 이 박은영이는 이제 충남 예산 사람입니다. 예산인데 내가 거기 가봤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때 태어난 집도 가봤어요. 근데 이제 박은영이는 이제 고려공산 청년이 조선공산당의 청년조직인 고려공산 청년회의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때 어딜 갔냐면은 이제 그 소련에 가가지고요. 소련에 가가지고 과학 아카데미에서 공부한 그 동방 그 블라디보스토크인데 저도 가봤는데 동방 노력자 대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동방 노력자 대학 여기에 가서 저희 이제 공산주의 사상을 제대로 흡수를 하고 돌아가지고 이제 소위 조선공산당 조직을 흡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남노당은 그때 그 당시 허은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있었지만은 그때 조선공산당에 크게 세 가지 계열이 있었습니다. 토착 계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소련파 계열이 있었고 연안파라고 해서 중국파. 맞아. 중국에서 이 세 가지 파가 있는데 이 박헌영은 이 토착 공산주의 세력이거든요. 박헌영이가 그 원래 모든 애국 지도자들은 3.1 독립운동 때 다 외국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도망갔는데 박헌영 요놈만 그 광주 벽돌 공장에서 숨어 있어가지고. 그게 어떻게 됐냐면요. 이제 말씀드릴게요. 박헌영이가 두 번 그때 일제 때죠. 두 번 이제 구속이 됩니다. 그래서 고려공산 청년회 사건으로 한번 구속돼서 있었고요. 두 번째 구속될 때는 박헌영이가 이 방송용어는 부족하지만 일부러 병신 행사를 합니다. 교도소에 가가지고 막 오줌을 싸고 막 완전히 그게 일본 사척가 형사가 고등계 형사가 계속 미행을 하는데 똥을 먹었다. 네. 이게 박헌영이가 저건 교도소에서 똥을 먹으니까 오줌을 마음대로 싸고 그래가지고 정신병으로 위장해가지고 형을 안 살고 중간에 보석으로 석방을 합니다. 석방하니까 얘가 어디로 갔냐면은 광주 지금 송정리죠. 그렇지. 거기 있는 기업 공장에 갑니다. 그 당시 기업 공장이었어요. 맞아. 요새 말하는 벽돌 공장인데 기아 거기 공장에 가서 노동자로 있는데 풀려났지만 그래도 이 일제 고등계 형사들이 계속 미행을 했어요. 보니까 변장을 했어. 네, 완전히 또라이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서를 씁니다. 박헌영이 끝났다. 더 이상 못 끝났다. 그래서 박헌영에 대한 소위 감시, 추적을 갖다가 딱 끝내니까 어느 날 딱 보니까 이제 아무도 없거든. 박헌영이가 바로 이제 남조선 지하당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조직원들을 모아놓고 8월 15일 날 해방이 딱 되니까 8월 15일 날 그 밤에 광주 송정리에서 완행열차를 타고 8월 16일 날 서울역 앞에 내립니다. 그때에 이제 정돈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국내에서 해방을 맞이한 사람이 박헌영이죠. 그다음 이제 해방되자마자 이제 상해 임시정부를 비롯해서
해국에 나와 있던 사람들이 다 들어오니까 주도권을 박헌영이가 잡을 수 있었지. 예,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조선공산당이 해체되고 1927년에 조선공산당이 해체가 됩니다. 해체가 되니까 이제 조선공산당 세력하고 여운형의 그 임민당 세력하고 백남훈의 조선신민당 이 세 개 좌파 정당을 하나로 합쳐서 만든 게 남조선 노동당입니다. 근데 남조선 노동당이 먼저 나오니까 북한에서 서둘러서 그 뒤에 바로 북조선 노동당을 만들었죠. 이게 이제 현재 북한에 있는 조선 노동당인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남조선 노동당을 창당하고 바로 이제 책임비서로 이 박헌영이 있기 때문에 남한 공산계열은 다 박헌영이가 장악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라인인데 하나는 성시백 라인, 그렇죠. 하나는 박헌영 라인. 박헌영 라인이 둘 다 보고하기를 다 됐다, 준비 다 됐다. 예. 그냥 전쟁 없이 내려만 오면 환영 준비할 준비 다 됐다. 이렇게 양쪽 라인이 보고를 하니까 그게 이제 일어난 게 스탈린한테 가서 보고해서 남조선에서 이렇게 내려와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다. 그 김정일이가 직접 최은희한테 김정일이가 직접 설명을 한 거 영상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맞습니다. 들어봐주세요. 예, 들어봐주세요. 직접. 국민들이 크게 나오는 사람도 역시 우리가 제도가 좋다는 걸 하는데 그 제도를 고수하자 해서 그 나간 게지. 우리가 제도가 좋다는 걸 하는데 그 제도를 고수하자 해서 그 나간 게지. 그래서 이거 나가 하자는 데서 우리가 이걸 하는데. 그만. 이게 이제 김일성 생일날. 최은희가 저 홍콩에서 마취당해서 갔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남편인 신성욱 갔죠. 신성욱 감독. 신상욱 감독. 신상욱 감독 가서 그 신임을 얻어가지고 처음에는 막 발악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김일성 생일날 초대를 받아가서 일제 소니 녹음기에다 녹음을 해온 것인데 이게 TV조선에서 틀었는데 그러니까 뭐냐 이 내용이 이거예요. 뭐냐 남조선에서 우리를 보고 내려와 달라고 하도 요청이 심해서 우리는 내려갔다. 그리고 스탈린한테 가서도 그렇게 보고했단 말이에요. 박헌영하고 스탈린, 박헌영하고 김일성이가 남반부에서 내려와 달라고 전쟁 없이 통일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일어난 게 결국 6.25잖아요. 6.25. 그렇죠. 예. 근데 결국은 6.25는 결국은 실패한 거 아닙니까? 북한이 그렇죠. 전쟁을 통하여 실패를 했는데 실패한 후에 이제 일어난 것이 뭐냐? 물리적인 전쟁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한국, 대한민국 안에 북한 정부를 계속 세워야겠다. 그 다음에 그 뭐 산호명을 비롯해서 수없는 남한 안에 이제 좌익 단체 내지는 그 나중에 이석기는 정당까지 만들었잖아요. 정당까지. 정당에 침투했죠. 예. 그러니까 뭐 여기 이제 이 한국 안에 북한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계속 만들어 나갔는데 결국 이것이 완성된 것이 이번에 난 총선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이번 총선이라고. 아니 그 전에 김대중 정부 등장,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등장, 문재인 정부 등장, 이 3개 좌파 정부의 등장은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북한의 남조선 농사가 완성된 거죠. 예, 완성된 거죠. 완성된 이제 바로 꽃이 핀 겁니다. 혁명의 씨앗을 60년대에 뿌려놨는데 이 씨앗이 발아해서 꽃을 활짝 핀 게 만개한 게 바로 이 새 정권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예를 들어서 통역당 사건 계속 남한 안에 다. 그럼요. 예. 통역당 사건. 포석 간첩입니다. 포석 간첩. 내려와서 남한에다가. 그렇죠. 100여 명을 깔아놨으니까. 100여 명을. 이게 통역당 지도인데 통역당 사건. 그다음 뭐 지금 조국이가 했던 그 산호명. 산호명은 저 북한 계열은 아닙니다. 그 PD죠. 정통 막 내는 계열입니다. 산호명. 네. 그 산호명. 근데 이거 말고 그 전에 지금 가까이 말하면 작년에 적발된 민노총 침투 간첩망이라든지 제주 간첩망, 창원 간첩망이 거기고요. 그 전에 2021년에 청주 간첩단, 소위 그 자주통일 충북 동계. 근데 이제 그 후에 그 전에 이렇게 해서 확대돼 가지고 이 간첩 세력들이 대한민국 안에서 정당도 만들고 이석기 정당 만들었는데 예. 결국은 이제 간첩을 이게 드디어 그 윤석열 대통령이 되자 이 간첩을 소탕해야겠다 해서 이제 제주 간첩단, 창원 간첩단, 그다음에 민노총 뭐 정교조 이제 간첩
수뇌부를 수사를 해봤더니 위로 올려봐요. 응? 자, 이게 지금 창원 간첩단이 북한에 보고한 자기가 만든 하부망하고 새끼 조직을 제가 가중치를 둬가지고 지도에다 표시했더니 대한민국이 뻘겋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사람들이 이번에 총선에 다 참여를 당연히 할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예, 예. 네. 근데 이제 목사님 보세요.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어떻게 갑자기 간첩을 저렇게 창원 간첩단이라든지 다 십몇 년씩 된 간첩단인데 잡았겠습니까? 뭐냐면 당시 국정원에서 계속 간첩 조직을 미행하고 증거를 모아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간첩을 잡겠다고 올려도 막았어. 다 이걸 안 해준 거죠. 그러다가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윤석열 정부가 헌법 가치를 존중하는 정부가 들어서니까 꺼내가지고 하니까 된 거죠. 윤석열 정부부터 시작해서 저렇게 간첩을 잡겠습니까? 절대 못 잡죠. 간첩 하나 잡으려면 보통 10년, 20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국정원 수사관들 그 참 험악한 그 좌파 정부 시절에도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지 않고 계속 목숨을 아끼지 않고 추적해서 저렇게 계속 체증을 해놨기 때문에 우파 정부가 돌아서 저렇게 사과를 한 겁니다. 그분들 높이 평가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 김동식 저 간첩 잡는 얘기 한번 해줘 보세요. 예, 이제 김동식 간첩은 1995년에 이제 부여 정각사에서 2인조 간첩인데 80년대에 그 난파단 간첩이 있었습니다. 이 난파단 간첩이 있었는데 저희가 역공을 해가지고 15년 만에 90원이 이제 불려드린 건데요. 당시 김동식이가 내려와 가지고 이제 두 가지 임무를 받았습니다. 크게 세 가지 임무인데 첫째는 15년 동안 암행하고 있는 이 저 고정간첩을 복귀시켜라. 두 번째는 남한에 있는 386 운동권을 벗어봐라. 그래서 그 당시에 뭐 다 만나고 다녔습니다. 전대협 동요를 통해서. 그다음 세 번째 남한에 있는 지하망 구축입니다. 이 세 가지 임무를 갖고 내려왔는데 얘가 와가지고요 접선을 해야 되는데 바로 안 만나고 계속 두 달 동안 돌아다니는 거예요. 전국을 돌아다녀서 15년간 그 암행하고 있는 고정간첩이 북한에 보고한 내용을 맞나 틀리나 다 확인하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밑에 고문이도 만나고 광주가 대전도 가고 이게 보니까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 이제 전문을 보냅니다.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 서인 생각 같다 했더니 북한에서는 아니다. 절대로 변절할 사람이 아니고 하니까 원래대로 밀붙여라. 그리고 위에서 지휘가 내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김동식하고 처음으로 이제 만나기로 한 날이 접선하기로 15년 동안 암행한 고정간첩이 접선하기로 한 장소가 부여 정각사입니다. 근데 정각사는 절간이죠. 예, 절간인데 부처님을 모시고 있지 않는 불상이 없는 절간입니다. 부처님과. 그런데 그 수련하는 곳이죠. 그런데 김동식이가 하루 전에 왔어요. 내일 만나려고 했는데 하루 전에 왔단 말이야. 미리 와서 그 진짜 쉽게 동양파 가려고. 근데 2개월 동안 침투해서 2개월 동안 있으면서 그 소위 비트에다가 소위 그 이제 권총 같은 거 비트가 뭐예요? 이제 보통 이제 러시아 말로는 드보크라고 하는데 드보크, 매스람 간첩 장비를 그 매스르는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숨겨 놓는데 네. 땅을 파고. 근데 2개월 만에 처음으로 권총을 꺼냈어요. 권총을 들고 소지하고 이제 활동을 한 겁니다. 그 전날. 그래 가지고 와서 그 스님 만나러 갔다고 하니까 우리 그때 이제 내일 만나려고 했는데 하루 전에 나타나는 거죠. 그 깜짝 놀래가지고 스님이 그때에 경찰들이 계속 추적을 하고 있었고 그때 경찰하고 안기병원이 합동근무를 했습니다. 정각사에서. 근데 갑자기 하루 전에 나와서 스님을 찾으니까 그 저기 지금 저 밭에서 밥 빼고 있는데 내가 불러올 때에 좀만 기다리라고 하니까 김동식이가 뭔가 좀 이상하니까 내가 직접 가서 만나겠다라고 내려가는 척하면서 튀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출동이 걸려가지고 이제 우리 수상한 차를 타고 막 내려가는 김동식을 잡으러 내려갔죠. 내려갔는데 그 큰 길에 그 타이탄 봉고 트럭이 딱 서니까 앞에서 딱 막았습니다. 못 가게 막고 그 운전사를 갖다 끌어내리고 차에 올라탔죠. 올라타가지고 브레이크 차를 갖다가 1단을 놓고 출발하는데 이게 이제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차가 출발 안 해. 왜 그러냐면 저도 그때서 알았는데요. 그 당시 그 봉고차는 첫 출발이 2단 출발이 되는데 2단 출발.
북한에 그 교육을 안 받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그냥 당연히 1단 놓고 2단에 놓고 엑셀트를 밟으니까 차가 안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가 고장 났나 보다 하고 차를 포기하고 못했는데 우리가 이제 진돗개라고 그래서 이 간첩 출몰이 되면 진돗개를 바로 발령합니다. 그는 바로 이제 간첩 길목을 딱 장악하는데 만약에 북한에서 교육을 받을 때 남한의 봉고차는 2단 출발이라고 했으면은 김동식이는 권고 못했습니다. 포위망을 벗어났는데 김동식이가 그 차 1단 출발해서 고장난다고 포기하고 걸어서 이제 뛰어서 도망가는 말에 우리 포위망 안에 있어서 체포된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갔던 그 조원은 박광남이는 사살됐고 우리 경찰한테 추적 중에 자기는 이 허벅지에다가 2발 맞고 그래서 나중에 전향해서요. 지난번에 이 방송에도 한번 나왔지 않습니까? 맞아요. 김동식. 자,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시작은 해방 후에 김대중, 그 다음에 노무현, 그 다음에 문재인에 의해서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이 해체되고 북한의 연방제로 가는 지금 위기를 맞이를 했는데 목사님 여기서 네. 김동식에서 중요한 걸 하나만 얘기할게요. 김동식 아까 와서 한 임무 중에 하나가 또 남한의 386 운동권 포섭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북한에서 내려올 때 그 11명을 포섭하려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만난 게 고려대학교 삼민트 위원장이었던 허인영을 만납니다. 그 다음에 또 통일부 장관까지 했던 이인영이도 만났어요. 김동식이 만났습니다. 이인영이도 만나고. 이인영이를 그때 만났어요? 왜 만났죠? 와. 만나고 우상호도 만났습니다. 우상호. 열린우리당 당 대표였던 우상호도 만나고. 기가 막히네. 그러니까 다 만났죠. 그 다음에 또 김태년이라고 김태년 성남에 있던 잘 알죠. 예, 그 원내대표도 하고 그 김태년이는 못 만났어요. 근데 김태년이한테 만나려고 했는데 그 불발됐죠. 그래서 그때 고은이도 만나고 해서 총 7명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바로 그 김동식 간첩이 만난 7명이 지금 다 정치인 되고 장관도 지내고 원내대표 당대표 지나가지고 근데 김동식이는 그 자기 그 수계에다는 뭐 LC 그 이름을 안 밝히고 그렇게 썼지만은 저는 다 알죠 그 누군지. 자, 이제 시간 관계상 결국은 이제 그 이석기 정당 있잖아요. 예. 이석기 정당이 기존 정당 중에는 간첩 정당으로 결국 해산됐죠. 그렇죠. 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 예. 그거는 간첩 정당이라는 것을 우리나라의 법이 헌법재판소가 위원정당으로 했으니까요. 위원정당으로 내린 거 제가 아닙니까? 그 이제 통합진보당 위원정당 그 심판할 때 제가 대한민국 정부 측 참고인이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정부 측 참고인이 3명 있었습니다. 그 누군 첫째는 그 헌법학자 2명, 고려대학교의 장영수 교수 법학 전문대 또 당시 동국대학교 법대학자였던 김장명 교수. 이 2분은 헌법학자인데 헌법재판소에 출두를 해서 뭘 하냐면 어떤 때 헌법에서 정당을 해산시키는가 하는 헌법적 원리를 밝혀 나갔고 그다음 저는 헌법학자가 아닌데 저는 그 북한 그 대남공작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나가서 통합진보당 통진당의 노선하고 북한 조선노동당 노선이 어떻게 일치하는가 이걸 제가 이제 규명을 했습니다. 제가 규명을 했죠. 그래서 헌법재판소 그 위원정당 해산 결정문을 보면은 제가 그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그 검토의견서의 내용들이 대부분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통진당 안에 바로 이제 그 크게 3개의 간첩망이 들어왔습니다. 3개 간첩망에다가 또 단일망이 들어왔는데 통진당의 전신이 민주노동당 아닙니까? 이 민주노동당에는 소위 그 왕재산 사건 때 간첩단 사건 때 터졌던 그 왕재산 애들이 이 민주노동당의 인천시당을 장악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06년도에 1심의 간첩단 사건이 나옵니다. 1심의 간첩단이 민주노동당 그 서울시당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민혁당 소위 그 김영환이가 만들었던 민족민주혁명당 민혁당의 소위 그 경기 남부 지역의 그 지구당 위원장이죠. 그 브랜치장인데 이게 바로 이석기입니다. 이석기가 아로를 만들어서 통진당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통진당에는 북한의 간첩망이 서로 모르죠. 서로 모르는 3개의 간첩망이 이걸 뜯어먹기 위해서 통합진보당을 침부로 몰고 가기 위해서 들어왔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강태훈이라고 민주노동당 고문했던 이 강태훈 단일 간첩망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통합진보당이라는 하나의 합법정당 안에 북한의 간첩망이 무려 4개나 들어왔습니다. 4개나. 이게 바로 복선포지입니다. 하나의 정당을 먹기 위해서 서로 다른 그 공작 부서가 망을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이석기당이 이게 위헌정당으로 이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린 것은 바로 북한의 주체 사상이지만 사회주의를 기도한 정당이라고 딱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같은 이러한 그 좌파 시대가 된 것도 뭐냐면 통진당을 해산했으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통진당의 당원은 그렇지 딱 치고 통진당의 핵심 간부들은 다 구속을 시켜야 하거든요. 이게 통진당이 반고단체라고 국가보안법상. 그런데 통진당 수사를 안 했어요. 이게 정당만 해산시켜놨지 실제 이 헌법을 위반해가지고 북한식 사회정당을 만들었던 이 통진당의 간부들을 면접을 줘버렸단 말이에요. 그냥 국회의원에서만 다 의원직 제명시켰지. 이게 지금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그 당시 저하고 당시 고영재 변호사님이 그때 강력하게 정부에 항의도 하고 왜 그 통진당 간부들에 대한 사법 처리를 미루느냐 했지만은 그걸 미루다가 오늘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러한 현상이 지금 초래됐다고 저는 봅니다. 자, 지금 그 노무현 정부 때 그 국가안보실장을 했던 사람이 지금 문재인 때 국정원에 들어갔단 말이야. 그건 이제 정확히 말하면 국가안보실장이 아니라 그 노무현 정부 때 뭐였냐면요. 대전략비서관입니다. 대전략비서관. 네, 안보실. 예. 대전략비서관이 되는데 박선호이라는 사람입니다. 뭐 이름 되죠, 뭐 박선호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 분이라고 하기도 뭐한데 이자가 그 당시에 박선호. 1심회라는 이 간첩단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사건 때문에 당시 그 국정원장이 있던 김승규 씨가 그때 사표로 나왔잖아요. 네. 김승규 전 국정원장도 그 이미 증언을 했지만은 그때 1심의 사건을 하다 보니까 1심의 총책인 장 마이클이라고 있습니다. 우리식 이름은 장민호고 장 마이클을 하고 이 휴대폰을 보니까 수차례 통화를 했는데 보니까 청와대에 있어요, 그 사람이. 그게 바로 이제 대전략실장인 박선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박선원이죠. 단이 박선원을 불러가지고 대공사의 기분이 아닙니까? 자, 이 간첩단 총책인 박선호 장마이클하고는 무슨 관계냐? 그리고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전화를 20여 차례 했느냐라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노무현 정부가 청와대에 오지 말라고 했고 아예 조사 자체도 안 했습니다. USB를 통해서 A4 용지 80만 장을 평양으로 넘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문재인 정부 때는 한 단계 높이 들어가서 국정원에 들어갔다. 예,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처음에는 그것도 제일 실무자인 기조실장. 그보다 더 큰 일이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 있어요. 뭐냐면 처음에 반발이 심하니까 박선원이가 상하이 총영사관으로 갑니다. 처음에 국정원 차장으로 올라갔는데 막 이제 저희들이 문제 제기했죠. 그래서 상해 총영사를 거치고 문재인 정부가 바로 국정원의 기조실장은 예산하고 쉽게 말하면 조직을 다 장악하는 중요한 자리거든요. 전체를 다 파악하는. 왜 다 볼 수 있죠. 이제 기조실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1차장 북한하고 해외 담당 1차장이 된 거고요. 자,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잘 모르시는데 저도 내부 제보를 받았죠. 박지원 국정원장이 몸이 아프다고 수십일 동안 정확히는 안 말할게요. 예? 한 달이 아닙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병가를 냅니다. 이게 국정원장이 병가를 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1차장이 수석차장이니까 국정원장 직무대행을 한 겁니다. 그렇구나. 국정원장 직무대행을 90일 하면서 다 짜고 하는 거예요. 전체 그래서 그 당시에 애국심이 투철한 우리 내부 인사들은 박지원 전 원장이 이 박선원한테 국정원 전체를 다 모든 정보를 1차장, 2차장, 3차장 모든 정보를 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수십일 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자체가 평양으로 넘어갔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이번에 국회의원 돼가지고 지금 당선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제가 이 당시 박근혜가 국정원 기조실장 갔을 때 제가 국회가 세미나 할 때 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박선희.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제보하면은 제가 공식 세미나 석상에서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벌떡 같이 붙어가지고
국정원 기조실장이 문제 있다고 하고 막 성명 발표하고 뭐 조사하자, 특검하자 막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국힘이라는 정당 이게 정말 도대체가 투쟁력이 없고 무슨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간첩 비슷한 놈이 중요 직책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꿈에도 소원인 북한의 그 대남 공작이 이번 총선을 통하여 192석을 가졌으니까 이제 완성이 됐다. 이제 보고 이것은 이석기 정당하고 지금 이번에 저 들어간 그 박선원 국회의원 강도가 뭐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박선원의 의정 활동을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앞으로 공공기라서 무슨 각 부처에다가 어떤 정보를 국정조사 자료를 요구하는지도 봐야 되고 어느 정보분과위원회를 가는지 국방분과위원회를 가는지 아니 근데 사실은 갈 것도 없어요. 왜 이미 다 털렸으니까 뭐 다 털렸는데 뭐 아이 그 저기 저 임종석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 뭐 전대의 의장도 하고 그 양반의 뭐 임종석이의 그런 사상적 편향은 이미 다 확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임수경이 북한으로 저거 뭐야 미리프 시키고 한 총책이기 때문에 그 문재인 때 제1대 그 비서실장 했잖아요. 비서실장했죠.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정보는 그냥 평양으로 다 넘어갔다고 하면 보고 되고 이번에 나는 그 1950년도 6.25 일어나기 직전처럼 김정은이가 다 끝났습니다. 난 저 푸틴한테 보고했다고 봐. 다 끝났고 이제는 환영잔치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려오도록 그냥 박수만 쳐주면 되는데 이게 미국이 자꾸 건드리면 안 되니까 미국 한미동맹과 비슷한 러시아하고 동맹을 이게 내가 볼 때는 난 그래서 나라가 다 됐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을 통하여 북한의 연방제로 넘겨줄 수는 없고 우리도 최후에 우리가 그래도 한번 저항은 해야 되니까 우리는 D-Day를 8월 15일로 잡았습니다. 예. 8월 15일로 잡아서 아예 머리 숫자 딱 카드를 딱 가진 사람만 1000만 명이 감흥광장에 모이면 그 자체가 혁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왜? 나라가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는 거니까 지금도 100만 명만 모여도 그냥 혁명이 가능합니다. 100만 명? 그러면요 1000만 명이 모이면요 이 저 서울시가 서울시의 5분의 1을 꽉 사람을 채워야 돼요. 모든 도로가는 딱 꽉 차야 돼요. 광화문 문제가 아닙니다. 네. 광화문 문제 모든 저 도로가. 강남까지 다 채워야지 1000만 명입니다. 아이, 그래. 길거리에 다 나오시면. 그래 내가 또 100만 명만 준비하는데 내가 또 돈이 많이 들어 또 스피커에 목사님 하나만 제가 건의를 하면은 그 윤 대통령이요 안보 정책을 펼칠 때 아까 지금 간첩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이 국가 안보 시스템을 완전히 초기화 포맷을 시켜야 됩니다. 기존의 북한 간첩망이 우리 내부에 다 침투했다고 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저 같으면은 완전 포맷시킵니다. 초기화시키고 우리 컴퓨터에 악성좀 포맷시키잖아요. 네. 초기화시키고 제로 베이스에서 안보 정책을 하고 사람을 쓰고 그래야 돼요. 아니 최재형 목사를 통해서 예. 완전히 용산까지 먹으려고 그렇죠. 예. 시도한 거 아닙니까? 그 김건희 여사님이 그래도 똑똑하니까 거기 놔두고 가라고 이렇게 저지가 된 것이지 보통 영부인 같으면 말려 들어가지고 용산 자체가 다 북한으로 넘어가고 털릴 뻔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 저희가 우리 그 20대 30대 젊은 애국파를 많이 우리가 우리 쪽으로 견인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저는 이 김건희 백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어찌됐거나 받은 게 잘못입니다. 대통령 부인이. 그러면 우리가 접근할 때 일단 대통령 분이 개인한테 정을 받았다는 것은 좀 부적절했다라고 지시를 그걸 먼저 지적을 하고 두 번째에 공작 정치다 하고 이제 막 이 순서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받았다는 것이 잘못됐다 부적절했다는 것은 빼고 그냥 공작으로만 몰고 가니까 이 젊은 공정을 바라는 젊은 애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일파 논쟁도 그렇고요. 이런 모든 우리 논쟁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전개하는 우선순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대통령 부인이 개인한테 이런 백을 받은 것은 부적절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러나 두 번째 이제 그러나
이걸 악용하려는 공작이 있었고 이 공작은 그렇고 최재현이라는 사람은 그동안에 북한을 여러 차례 갔다 온 사람이 35차례인가 갔다 왔더라고요. 여러 차례 갔다 오고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유튜브에 나와 있어요. 북한 찬양하는 발언이. 이러면서 이제 공세를 취하면 국민들이 저놈이 저런 놈이구나 하는데 이 첫 번째 인정을 않고 그냥 공작으로만 몰고 가니까 지금 그 양반은 윤석열 목사가 맞습니까? 그분요? 글쎄 나도 확인도 정식으로 목사 근데 또 나하고 같은 교단이라고 떠드니까 근데 이미 벌써 최재형은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그 김건희 여사님이 그때 한남동이 수리가 안 돼서 그렇죠. 예. 그 옛날에 살았던 아파트 있잖아요. 예. 거기 살 때 일어났던 공작이에요. 사실은 한남동에 가 있었으면 그건 절대로 안 되지. 여기 지금 여기 있던 것들. 예. 네, 그때 삼풍백화점 있는데. 삼풍백화점인데 예. 거기 예. 이사 가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그때 맞습니다. 일어난 예. 사건이란 예. 말이야. 사건인데 이놈이 최재형이가 이놈이 그 전에 내가 강화문 운동을 하는 걸 보고 그렇게 욕을 했더라고요. 영상에 보니까. 그뿐만 아니라 막 카톡에다가 막 올리고. 정광훈 가짜 목사도 아니다. 뭐 하고 뭐 신학교도 안 나왔고 뭐고 했고 해서 그냥 그렇게 욕을 했더라고 최재형. 그래서 내가 그 명예훼손으로 내가 고발을 할까 생각 중인데 이 자식이라 그래. 날 보고 아니 저 문재인한테 너 이 자식. 아니 저 문재인 너라는 표현을 표현을 우리 내가 목사님 했잖아. 하셨잖아요. 네. 그거 했다고 지금 저놈이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저놈이 도대체가 저게 본정신인가 저게. 응? 그것도 교활하게 빠져나가려고 미국 시민권까지 가지고 저렇게 이제 했는데, 그래서 뭐 이런 지금 김건희 특검한다, 뭐 한다 이제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거는 다 쇼고 최후 목적은 탄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탄핵하겠다 그러는데 윤석열 탄핵 결의안이 완성이 되려면 앞으로 몇 월 달 가면 그것이 결의가 될 것 같아요. 아니 저 앞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밝혔지 않습니까? 10월 달에 한다고. 10월 달에? 네. 10월 달에 하겠다는 겁니다. 10월 달에? 네, 탄핵 발의한다고 그래서. 탄핵 발의한다고. 일단 탄핵이 통과가 돼버리면 일단은 3개월 동안 헌법재판소에 심사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국회의원 3분의 이상이 재적국회의원 3분의 이상이 거기에 찬성을 해야 되는데 좀 8석이 모자랍니다. 200명이 찬성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192석 얘들 모으는데 혹시 안에 지금 국회만 해서 일부가 이탈해 버리면 저거 지금 탄핵 국회 통과도 저걸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겁니다. 혹시가 아니라요. 예, 한 8명 넘으면 끝나는. 한동훈이가 나는 저쪽 편에 섰다고 보는 거야. 그러면 한동훈을 따르는 국회의원이 108석 중에 절반 이상이라고 나는 보고 이 사람들은 정치고 뭐가 생각 안 하고 다음 지방자치선거에서 또 공천 받으려고 지방자치 선거 2년 후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다 쓰레기고 이렇게 한동훈이를 따르는 사람들이 뭐 절반 이상이 된다면 뭐 8석 정도야 뭐 쉽게 이제 되고 한동훈 이번에 출마선 할 때 보니까 또 아주 쇼를 또 좀 하더라고요. 뭐 제2부속실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건 전부 다 쇼고 결국은 탄핵이 되면 한동훈에 의해서 탄핵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한동훈은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일했던 특검 같이 일했던 사람이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장단점을 너무 잘 안단 말이에요. 비밀도 다 알고. 그러니까 저렇게 큰소리 빵빵 치는 거야. 대통령하고 맞짱 뜨자. 당정 관계를 평등하게 만들자. 이런 일을 이제 하는데 결국은 이런 사이에 고래등 싸움에 대한민국 국민들만 드디어 이제 한계점이 와서 이제 드디어 대한민국의 수명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다 된 것 같아서 우리는 8월 15일을 D-Day로 삼고 딱 숫자 세어서 1000만 명이 딱 나와서 혁명을 완성해야 됩니다. 이거는 5.16 혁명,
4.19 혁명, 혁명으로 맞짱 뜨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니까요. 불가능.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오늘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우리 유동열 원장님을 이 지금 토크한 내용을 이게 5,300만 국민들이 다 들어야 돼요. 이걸 다 전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송 끝난 뒤에도 계속 넣어줘야 돼요. 넣어줘서 저도 몸도 안 좋고 하지만은 왜 내가 이렇게 목숨 걸고 애국운동하냐. 저는 오래 살 생각도 안 합니다. 안 하고 내가 1차적으로 생명 걸었을 때는 2019년 10월 3일 날 그때 저도 살 생각 안 했고 이번에 8월 15일 나는 이후에 삶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나라 끝났는데 내가 살면 뭐 하겠냐. 사셔야죠. 네. 그래서 목숨 걸고 저는 투쟁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야 돼요. 국민들이 5,300만 국민들이 깨어나서 정말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까? 정말로 연방제를 가기를 원하십니까? 이재명을 찍은 1614만 내게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숫자가 좀 더 늘어나서 1500만이 됐더라고요. 1600만. 그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말로 북한 연방제로 가기를 원하시냐고. 그거부터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목사님 그 연방제라면 저 개념이 안 쓰니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김정일 치하에 김정일 치하에서 살기를 원하시면 이렇게 얘기해야지 가슴에 와닿지 연방제하면 잘 몰라요. 저분 보통 사람들은. 김정은 치하에 통치하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살아야겠느냐. 그게 바로 이제 전환반도의 공산화죠. 그러면 공산체제. 이번에 이재명을 찍은 사람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정말로 김정은 체제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다른 말로 연방제라고 합니다. 정말로 김정은 통치를 바꾸를 시키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미 되어 있잖아요. 북한으로 가세요. 그냥 가시면 돼요. 대한민국은요 이승만과 박정희가 세운 나라야.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이 세운 나라예요. 싫으면 가란 말이야. 가시면 되지. 그걸 뭐하러 말이야. 우리까지 데리고 가려고 왜 그러냐고. 도대체가 말이 됩니까 그게? 국민 여러분 정말로 김정은 통치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시라면 여러분 8월 15일 날을 우리는 D-Day로 잡았습니다. 유동열 원장님도 당연히 나오시겠죠. 예, 당연히 나가야죠. 자, 벌써 한 명. 저만 나오면 안 되고요. 그렇지. 가족하고 다 데리고 나가야죠. 가족하고 다 데리고. 친구들까지 다 모시고. 보세요. 벌써 이렇게 확보가 벌써 되잖아요. 되니까 우리 모든 조직입니다. 대국본, 자유마을, 그 다음에 또 청교도 영성훈련, 내일 오후 1시에 우리 교회에서 청교도 신학원 졸업식을 하는데 한 5,000명 하는데 그 청교도 신학을 졸업하신 분들만 생명을 딱 걸어도요 이건 혁명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5,000명만 생명 걸어도 다 여러분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올해 졸업하시는 분들을 축하하기 위해서 선배들 또 함께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상주에 있는 인터콤에서 3,518개 동대표들 집중 이 교육을 합니다. 목적은 뭐냐? 물론 하나님 말씀으로 하지만은 목적은 뭘 하느냐 하면은 이제 그 8월 15일 하여튼 미리 사전에 딱 이름이 딱 써져야 돼요. 1,000만 명의 이름이 딱 준비가 딱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해야 우리가 극렬하게 말하면 혁명이고 좋은 편으로 말하면 헌법으로 말하면 국민 저항권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도 항복하죠. 왜? 선거 3개월 날에 다시 한다. 이렇게 하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안 하면 그건 아마 생존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3개월 안에 총선 다시 한다.
왜? 부정선거는 분명하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벌써 나는 열린 마음이 있다고 보는 것이 뭐냐면 최초입니다. 최초. 이 부정선거 사건을 이번에 받아준 것이 안양지청으로 담당 검사를 정했고, 그 다음에 수사는 과천경찰서에서 기초조사를 해서 올리게 돼 있는데, 이미 진술자 고발을 어제 그저께 마쳤습니다. 우리 10명이 장재현 박사를 비롯해. 이 얘가 4년 동안의 부정선거를 말했을 때 이루어진 이게 최초의 사건이에요. 최초의 사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동의 없이는 부정선거 조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대통령이 지금 예를 들어서 수사를 시작해라 이렇게 말을 못하게 돼 있대요. 내가 용산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이건 법무장관이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무장관의 동의 없이는 안양지청으로 배당이 될 수도 없고, 또 과천경찰서에서 이미 조사에 심도 있게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끝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것도 우리가 다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요, 조금 전에 보세요. 10월 달이면 탄핵 결의안 통과된다고 보인다고 원장님 말씀하셨잖아요. 탄핵 결의안이 통과되면요,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3개월 동안에 한남동에 자택에서 나오지도 못해. 이제 그때부터 대통령 아니요. 3일 동안. 그 3개월 동안에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 총리가 대행을 한다 하지만 나라 다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다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일을 해보니까 선제적으로 뭔 일이든지 안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8월 15일을 D-Day로 삼은 겁니다. 8월 15일 날 D-Day에 윤석열 대통령님도 나오세요. 거기 나오셔서 연설 한번 하시고, 그래서 혁명으로 세운 나라, 4.19 혁명, 5.16 혁명, 혁명으로 세운 나라, 그리고 이승만의 건국도 혁명으로 봐야 됩니다. 남노당과의 싸움에서 혁명으로 세운 나라, 혁명으로 지키자, 이런 뜻입니다. 자, 마지막 말씀 한번 하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이거 목사님 건강도 여의치 않으신데 이렇게 장시간 전에는 패널이 한 뭐 3명이 있었는데 둘이 해서 감사히 생각하고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그냥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김정은 공산 통치하에, 공산 잘 넣어주셔야 돼요. 공산 통치하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연방제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게 확실합니다. 아니 근데요. 네. 이런 말 한번 더 물어보자고. 다 끝났는데 우리가 북한한테 나라를 넘겨줘도 소화를 못해. 쟤들이 어떻게 삼성전자를 운영하고 현대자동차를 운영할까? 그렇게 말한다고요. 젊은 애들이. 저것들은 다 국유화시키는 거죠. 다 국유화시켜가지고. 예. 여러분 정말 김정은 통치하에 들어가면, 공산 통치하에 들어가면 진짜 여러분 지금 상은 아파트 있잖아요. 여러분 누리고 있는 차 이거 다 국가 소유입니다. 여러분 개인 소유가 아니에요. 또 좋은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다 소개시켜서 다른 도시 빈민한테 다 나눠주는, 정말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월남 캄보디아 공산화 과정 생각하시면은 엄청난 피해 속칭이 벌어지기 때문에요. 네.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은 우리가 방치하고 무관심하고 하게 되면 그러한 세상을 초래할 수 있다.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고 네. 계속 목사님이 태극기 집회나 이 방송을 통해서 그걸 경고하는 거죠, 미리. 네. 예. 네. 자, 8월 15일을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8월 15일에 참여할 수 있는 명단을 다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제일 중심 허리에서 일하셔야 되는 3,518개 동대표님들 목숨을 걸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랫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